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주 간명하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취임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뉴탐사에서 2023년 11월 22일 날 조국 사퇴 과정에서 내막을 가까이서 지켜본 김우영 전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들으면 문재인이 조국 사퇴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우영이 이번에 강병원을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김우영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라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리포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현재 도당위원장 예. 일을 하고 있고 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네.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네. 당의 혁신과 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네. 있고 과거에는 지자체장을 5기, 6기 이재명 시장처럼 서울에서 은평구청장을 했고요. 아, 실제 예. 그러셨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부시장 또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 때. 네. 그렇죠?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예. 제도개혁 비서관을 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이 조국 장관을 이제 좀 약간의 좀 뭐 회의 때 바라보던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상당히 그 공부를 깊이 하시고 예. 새벽까지 문서를 다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그 청와대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글을 남기고 예. 그리고 항상 토론했어요. 그리고 수석들하고도 진짜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리면 인사조직론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문재인은 이 prioritization 우선순위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문서를 보고 성실 그 자체죠. 그래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아주 성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vital few 딱 몇 개. 자기가 해야 될 건 몇 개. 그것은 나의 이니셔티브가 되도록 지도자는 항상 그래야 되거든. 팀 리더는 자기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밑에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골라서 이거는 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보좌관들한테 하면 돼. 수석들한테 시키고 장관들한테 시키면 돼. 장관도 똑같습니다. 장관이 아니면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하고 장관이 아니면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주라고? 거기 국실장들 차관 이런 애들 다 깔고 있잖아. 수두룩 닭상으로 깔고 있잖아. 걔네들한테 다 나눠주면 돼. 왜 그걸 자기가 붙들고 앉아서 고민하냐고.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건 몇 개. 나 아니면 못하는 거.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국 수석한테 굉장히 의존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조국이 워낙 총명하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조국한테 많이 의존했었지. 지금 그 얘기야 이게. 그럴 때마다 조국 수석은 매우 현명한 그러한 인식을 표출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의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수준으로 구가될 수 있었던 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죠. 2019년 10월 14일에 예, 조국 장관께서 이제 임명된 지 약 한 달 하고 한 뭐 5, 6일 만에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총집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초동에는 또 조국 수호 시가 또 있었고. 예, 시민사회 중심으로.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냥 물러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느냐. 하이에나와 같은 검찰의 속성상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 도전으로 갈 거다. 대통령님이 걱정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또 대중에게 당시의 사퇴의 변은 나는 원래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 정도 원래부터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쓰임은 여기로 다 한 것 같다. 네. 대통령에게 우리 가족 일로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변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넘어서서 검찰개혁 또는 검찰의 역습을 막는 대두보까지는 마련을 해놓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결심이셨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큰 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후에 고위당정청이라고 당 대표, 원내대표, 총리 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의사결정 그 모임이 있었죠. 일종의 좀 비공식 아니, 결정. 그 사실상 당정청 간의 고위 협의 채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게 아마 일요일 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 첨예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거다. 근데 본인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싶지만 또 그 안에서 자기가 관두는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라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자기도 지금 그 의견을 전해 듣고 있는데 민주당 네. 몇몇 의원들로부터. 예. 주로 이제 그때는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법사위 소관이니까요.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고 또 국정감사와 확인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당의 의원들로부터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 등이 이제 수시로 날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워딩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당신을 최대한 우리가 청문회 등에서 소위 쉴드를 쳐줬는데 그 정도 됐으면 당신들도 당을 위해서 좀 당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감사 때는 좀 안 나오면 어떻겠냐. 그 얘기는 사퇴를 의미하겠죠. 그런 권유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께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으면 받는 압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명의 그런 의견이라는 뭐 이런저런 반대에 항상 봉착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를 이제 들어보면 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좀 약간의 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의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지 당시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이해찬 대표나 원내대표는 뭐 조국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의 지나친 그 과잉 수사의 문제점 이런 데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로 좀 추정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확인감사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예. 법사위 소관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또 김우영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에 있던 놈들, 바로 그 놈들이 조국을 낙마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법사위에 있었던 놈이 누구죠? 김종민이야. 김종민이 누구의 하수인이죠? 이낙연이야. 이낙연이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문재인이야. 결국 친문 세력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조국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정치판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낙연이. 왜? 다음은 자기가 영순이란 말이야. 영순이. 근데 조국이 나서서
껄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마주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2019년 10월 14일 이제 조국 장관 이제 그 사퇴 발표 이후인 오후 2시 국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는 본인 뜻이고 조국 장관이 계속 촛불을 보면서 무거운 심정을 느끼셨고 그동안 사퇴에 대한 고민은 있어 왔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기정 수석이 기자들에게 한 내용과 너무나 정반대인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 일조한 정무적인 그런 수습책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봐야 되겠죠.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9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조국 장관 인사는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그 겨루기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수 연장 후반 그야말로 로스타임 때까지 갔는데 그 상태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백기를 들어버린 저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사가 아니고 실패한 방어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은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두려움이나 위험에 봉착했을 때 예. 회피하는 것을 생존책으로 선택한 집권 이너서클의 어떤 비겁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직하게. 집권 이너서클의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건 누가? 문재인이. 네. 김무영 비서관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확실해졌어요. 지금 문재인의 그 흑막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가 얘기했고 최강욱이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성윤이 얘기했고 김호용이 얘기했고 최근에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재임 기간 동안에 그거를 지금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을 맞춰보면 대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이제 조국만 얘기해 주면 돼요. 조국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때 압박을 했는지 어떤 놈들이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문재인의 그림자를 지워야 하는가? 민주당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그 냄새가 나는 애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비겁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당 대표에게 뭐라고 계속 요구해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우영이 정직한 사람이다. 김우영을 뽑자. 김우영이 이재명 옆에서 지금 이재명이 엄청 외로워요. 보셨잖아요. 80명이나 집단으로 연명해가지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까딱하면 어떻게 돼? 분당하는 거예요. 분당하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 세력들을 보직에도 안 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집권 이너서클의 어떤 비겁한 선택. 이 문재인이 비겁한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비겁해요. 다 그거 따라다니던 애들이잖아. 그래서 뭡니까?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거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눈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강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